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서정덕입니다. 장마감 1시간 앞두고 있는데요. 참 변화가 없습니다. 지수의 변동폭도 적고요. 수급의 부재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기대감이 연초로 가는 모습이고 연말 산타 랠리는 좀 한풀 꺾여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과연 연말 랠리가 다 꺾인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비를 내년까지 해나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합니다. 현재 2038포인트 멈춰 있습니다. 0.1%만이 상승했고요. 2.1포인트 지금 오르긴 했습니다. 빨간불이긴 한데 강보합권에서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중 흐름들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지수입니다. 2038포인트에서 출발을 했고요. 고가는 2039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가는 2034포인트. 오늘 하루 종일 큰 변동이 없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위아래로 거래소가 5포인트만 움직였으면 정말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말 그대로 모 기사의 헤드라인처럼 개점 휴업 상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주체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만이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97억 원 팔고요. 개인은 449억 원 거래소에서 매도합니다. 하지만 기관이 795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주체를 보니까 금융투자가 835억 원 사고요. 연기금의 매수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920억 원까지 연기금의 매수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연기금이 거의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갑니다.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빠졌습니다. 종전 30분 전에 617포인트였는데 지금 616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0.6%고요. 포인트로는 3.7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621포인트로 소폭 상승 출발했고요. 시가가 오늘 고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빠져서 현재 포인트 616포인트가 지금 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딱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데 위아래로 크진 않지만 코스닥도 여전히 답답한 흐름 그리고 거래소에 비해서 조금 더 힘이 없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수급 주체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다 보니 코스닥은 조금 더 어려운 모습인데 기관이 202억 원 매도합니다. 외국인은 211억 원 매도하고요. 하지만 개인만이 저가 매수에 좀 나서고 있는데 485억 원 정도 개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합니다. 연기금 종전 시간까지 매도로 지금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도에서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연기금이 1억 순매수로 포지션이 전환이 됐습니다. 금융투자에서는 7억 원 정도 사고요. 투시는 85억 원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수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시 종금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시장 참 답답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기에 오늘 장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건지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일단 큰 거래량이 좀 터진 관련 좀 올라간 상승한 거 관련된 뉴스를 보면 A형 독감 확산에 따른 제약주 상승이 좀 돋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A형 독감이 좀 빠르게 확산하면서 백신 제조 제약사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미사이언스라든지 한미약품, 중문당, 셀트리온 제약, 유한양행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하면서 의약품 지수를 1% 이상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허가 만료된 이제 타미플루 복제약인 한미플루 판매가 급증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한미약품이랑 한미사이언스에도 많이 오르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 한미약품의 이제 주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급락한 제약주들이 좀 반등하는 좀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도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코스닥 시장의 성장을 위한 주권 예비 신청서를 23일날 접수했다는 것도 하나의 영향으로 좀 제약주를 좀 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국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제약주에 대한 이야기. 지금 독감이 엄청 심하게 번지고 있다. 이런 이슈로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증시에 영향 끼치는 건 사실 뭐 독감도 있겠지만 정치적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들 움직임도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예, 두 번째로 보시면 반기문 테마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여줬고요. 역시 23만 달러에 대한 의혹이 좀 퍼지면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한 총장에게 23만 달러를 줬다는 시사저널의 보도 영향을 좀 입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최근에 좀 상승 중이었던 반기문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좀 수급이 좀 공백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좀 개인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현상인데, 정치 테마주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전국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정치 테마주에 좀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좀 좋은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네,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로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자금이 쏠리고 있는데 그곳에 가는 것보다 좀 건전한 투자가 더 필요하다라고 한마디 남겨주셨습니다. 거래량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이 정도까지 지지부진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개점 휴업 아까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지만 정확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거래량 없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죠? 일단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전반적으로 거래량은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평균 지난달 대비해서도 한 1조 이상, 1조 1000억 이상 좀 줄어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12월 평균은. 2014년 5월 이후에 가장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30분이 더 연장됐다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으로 보면 일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된 상태에서 아직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정치적인 정책 불확실성이 좀 가중됐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왔고 아직 취임 직전이기 때문에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기다리는 세력들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서 최근 환율도 좀 우리나라 환율도 급등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 원화 가치 하락한 부분도 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면은 2016년도 마감입니다. 그리고 증시는 이번 주 금요일은 휴장이고요. 목요일 날 이제 폐장을 합니다. 오늘까지 합치더라도 4거래일밖에 남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잘 대응해야 되겠죠. 어떤 전략을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배당주에 투자하실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내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매수하셔야 이제 배당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에 대한 마지막으로 매수할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금융주들이 좀 많이 배당을 좀 많이 주는 편이고요. 그 포스코라든지 현대차 정도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의 1월 효과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이제 연기금이 매수 자금이 좀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기존에 이제 채택했던 벤치마크 복지율 관련돼서도 폐지를 했기 때문에 좀 중소형주에 그만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반등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추세를 계속 하고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반도체랑 OLED 장비 소재주들인데 2017년 한 2분기까지는 어떤 애널들도 다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매수 기회를 좀 잡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이번 주에 이제 배당주 관련해서 한번 가져보자 관심을. 그리고 중소형주 1월 효과, 그리고 모든 애널들이 좋다고 하고 잘 가고 있는 OLED, IT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메리시증권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시장을 분석해드립니다.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각종 어려운 이슈들이 세계 곳곳에서 쏟아져 나올 때 마켓 리더들의 눈으로 정확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크리스마스 지났습니다. 이번 주 이제 2016년 마지막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중국 쪽으로 소장님 먼저 가볼게요. 12월 5일에 시작됐습니다. 성강퉁. 기대가 참 어느 정도를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특히 외국인의 참여가 참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왜 관심을 안 가졌는지 먼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섬광통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가 돼 왔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안에서도 여러 차례 시세가 좀 분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신용 거래 물량이 쌓여 있고요. 또 대규모 IPO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수급 상황도 좀 안 좋아졌는데요. 무엇보다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증시가 상승 랠리가 지금 뜨거운 상태고요. 성탄절과 신년 휴가를 앞두고서 변동성이 큰 중국 증시에 대해서 미리 들어가는 것조차 지금 꺼려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연기금의 주식 투자가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실시가 되면서 기관화장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식 투자 스타일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기관들이 좋아하는 주가 수익률이 낮고 고배당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성장주, 그리고 A주와 H주 간의 가격차가 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장기적으로 꾸준한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내년도부터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대한 전망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그럼 내년 바로 여쭤볼게요. 중국 증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년에 상승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중국 증권사들은 내년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3,600과 4,000선 전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수급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증시 주변의 그 자금난이 좀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2,700과 3,000선 그 사이에 좀 변동성이 큰 약세장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해외 단기 자금들이 위해나 절하에 따라서 중국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부동산 경기 하락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자금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직접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IPO 물량도 쏟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내년 가을에 당대가 있는 만큼 공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요. 3수 끝에 5월 MS 신흥국 지수에 중국이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뿐만 아니라 연기금의 주식 투자가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분기를 전후해서는 중국물에 관심이 갖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시라면 밸류에이션이 뒷받침되고 있는 업종 대표주라든지 그리고 소비 고도화 관련된 의료나 소비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편입 비중을 높이시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전약 후강이 될 것이다. 내년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IPO 관련돼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업 공개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IPO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IPO 시장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나오는. 네. 지난 주말까지 올해 IPO 물량이 무려 267개사나 달했고요. 모집 금액만 30조 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증권당국이 IPO를 등록제로 실시가 되면서 발행 가격을 주가 수익률 20배로 제한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선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률이 41배, 창해판 증시 같은 경우에는 74배이다 보니까 신규 발행 종목이 저평가 매력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IPO 기업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상장 첫날 평균 주가 상승률이 44%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등록제가 계속되면서 혁신 산업의 그 기업 구조 조정이라든지 국유기업 개혁도 속도를 낼 수 있는 만큼 내년에는 IPO 물량이 무려 600개 전후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그 증권 시장에 머물고 있었던 고객 예탁금이 200조 원 가까이가 발행 시장으로 계속 이동해 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유통 시장은 어렵겠지만 발행 시장은 내년에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유통시장은 어렵고 발행시장은 좋다라고 이야기 들어보면서 선강통부터 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G2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여러 가지 힘싸움, 기싸움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된다면 통상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건 뭐 불보듯 뻔한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기업 유치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은 어떤 맞대응, 맞불 정책을 좀 놓을 것으로 보입니까? 네, 중국에서는 지금 인건비 상승이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기업 활동을 막는 유리천장으로 인해서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해외 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애플의 아이폰을 중국에서 조립 생산하는 대만의 홍하이 정밀공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안에서 많을 때는 200만 명 이상 고용을 창출해 줬는데 이 기업이 미국으로 떠나기 위한 시장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다급해진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세라든지 증기세를 부가세로 하나로 통합시키면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무려 85조 원 정도 줄여줬고요. 또한 3대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 부담률도 좀 낮춰줬고, 그리고 행정수수료 폐지뿐만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도 2차례 정도 인하해줬는데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더 인하하는 등 감세 정책들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업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당근과 체크 정책을 계속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기업들은 본토로의 이전을 지금 추진을 할 거고 중국의 일부 기업도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금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첫째는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법인세가 15%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보다 미국이 세금이 35%나 싸지게 되고요. 또 여기에 미국의 공장을 지으려면은 주정부가 토지는 공짜나 마찬가지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전기 가격은 중국의 절반, 가스는 중국의 5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의 첨단 의료 장비 업체인 레이닝 같은 경우에도 텍사스 쪽으로 공장을 이전을 발표를 했고요. 또 구리관을 생산하는 진릉 퉁강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엘라바마 공장을 2억 달러 주고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인하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경감 조치를 주기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은 한참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는 2.2% 그리고 내후년에는 본격적으로 2.4% 이상 고속 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실제 글로벌 기업들의 이 공장 이전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중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탈중국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미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업들은 어때요? 미국 진출 자체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합니까? 네, 지금 상당 부분 중국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홍콩이라든지 북이 23도 국가죠. 베트남 쪽으로 가공무역 공장들을 속속 이전시키고 있고요. 신규 투자는 현재 중국의 한학령으로 인해서 거의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발표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장 전문 기업이죠. 하만을 8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미국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채비를 차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화장품 원재료를 만들고 있는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미국 화장품 기업들의 지분을 절반 인수하기도 했고요. IT 기업들 중에서도 광고 플랫폼 버즈빌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미국 기업을 인수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기술 혁신에서 제품 양산까지 일관된 R&D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 지적재산권 보호, 인프라 정비 같은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국제적으로 보내고 기업 이전이 된다면 중국은 빠져나가는 상황이니까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도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정책적으로 해볼 텐데 어떤 것들을 좀 매력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내년도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증시세를 10% 수준까지 크게 낮출 예정으로 있고요. 또 고급 화장품만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율도 당분간 인상하지 않거나 아니면 좀 인하폭을 좀 확대시켜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IT 첨단 제품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한 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로봇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높고요.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을 리드해가는 세상인데 미국이 이런 정보기술 쪽에서는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미국이 유연한 노동시장을 갖고 있고요. 값싼 에너지뿐만 아니라 거대한 내수시장, 여기에 앞으로 10년간 1조 달러를 투입하는 인프라 건설로 인해서 제조업들이 상당한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의 엑소더스 현상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G2 국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마찰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굉장히 또 이해득실을 잘 따져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을 찾아야 될 텐데 어때요? 두 나라의 갈등이 우리 기업들에는 영향이 좀 크겠죠? 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임기 100일 안에 중국에 대해서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라든지 중국 수출품에 대해서 반덤핑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발동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상상 거점을 두고서 중간자나 자본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다시 미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이런 삼국 간 부가가치 무역을 중점적으로 키워왔던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석유, 화학,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또 타이어라든지 세탁기와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신발이나 패션, 의류 등에 대해서 중국산 철강 제품과 같은 500%의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수입 물동량을 아예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앞으로 발동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가공 무역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라든지 북위 23도 국가 쪽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슈 칼럼 진행해봤습니다. 소장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장의 특징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의 임진우 대리와 함께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참 많은 분들이 지금 재미없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런 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말이 되면서 좀 이제 새로운 국면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연초부터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른 약간 관망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환율도 많이 오르고 하면서 좀 이제 관망세, 외국인의 이제 수급의 움직임에 따라 좀 관망세를 보일 것 같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움직임이 딴 때보다 덜한데 오늘 이제 미국장이나 유럽장이 휴장하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초에 이제 가이드라인 바뀌고 하면서 그리고 아직은 이제 대주주 과세 요건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아마 연말 정도 이제 지나야지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지금 관망을 좀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겠죠? 이제 시기를. 네, 아무래도 이제 수급적인 이슈도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무엇보다 이제 연기금 가이드라인 바뀐 것도 좀 이제 큰 수급적인 변화이기도 해가지고, 네네. 그거에 따른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개인들이 좀 많이 개인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그거에 따른 이제 대주주 과세 요건도 좀 이제 봐야 돼가지고, 예. 그 전까지는 좀 움직임이 좀 덜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제 준비하기보다는 이제 아마 대주주 과세 요건이 끝나는 이번 이제 수요일부터 좀 시작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지지부진한 이 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뉴스를 짚어드리고요. 그 뉴스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삼성화재 소식입니다. 차 보험료 인하라는 소식인데요. 차 보험료 인하한다고 하니까 뭐 타 손보사도 지금,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득이 많을까요? 실이 많을까요?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고요. 한진해우 52주 신저가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뭐 지속적인 그 성장성보다는 청산 가치가 높다라는 이야기 나온 뒤에 계속해서 기업의 존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52주 신저가까지 지금 또 흘러내렸고요. 다음 살펴봅니다. 대아TI GS건설과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05억 규모고요. 주가가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 241억 원 규모의 계약 해지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죠. 241억 원이면은 지금 꽤 큰 규모고요. 이 이야기 조금 뒤에 자세히 나눠보고요. 잉그로드랩 색조 화장 진출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 진출 기대감이 지금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주가가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파미셀 40억 원 규모의 계약 해지가 있었는데 이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71억 원 지금 규모까지도 40억 원 규모로 나왔는데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삼성화재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보험료를 인하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인데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얘기죠. 네,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선 네. 반가운 이야기지만 기업 입장에선 이익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함으로써 이제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이제 업체들도 이제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좀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이 이슈 말고도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될 경우에 손보사의 지급 여력 비율이 빠르게 악화돼서 네.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얼마 전에 있어가지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좀 손해보험주들이 크게 많이 빠졌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그 보험료를 인하할 경우에 수익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영향까지 해가지고 좀 최근 한 5일 동안 약세를 보이는 걸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출혈 경쟁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문득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타사에 비해서 좀 이제 보험료 좀 비싼 예. 편인데요. 그거에 따라서 좀 이제 현대해상이나 동구화재 이제 점유율이 올라오고 반대로 이제 삼성화재 이제 그 MS가 좀 많이 줄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거에 따른 이제 삼성화재 이제 강수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점유율이 줄다 보니까 가격 차이를 좀 이제 좁힘으로써 좀 더 이제 삼성화재가 이제 그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배경 속에는 이제 자동차 합산 비율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 합산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받은 보험료랑 지급한 보험료를 나눈 손해율과 보험료 수입 중에서 각종 비용을 뺀 사업 비율을 합친 누적 금액입니다. 근데 네네. 이 비율을 봤을 때 삼성과 동구를 제외하고는 100% 이하인 곳이 없습니다. 100% 이하가 이제 이상이 되면은 이제 자동차 보험을 팔아도 크게 수익이 안 나는 구조라 적자를 보는 상황인데요. 네네. 지금 삼성화재랑 동구화재 정도 빼고는 다 이제 100%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화재가 이제 먼저 선수를 친 걸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장에 이제 MS가 어떻게 조정되나에 따라서 보험사 간의 희비가 갈릴 걸로 보입니다. 이제 그동안 근데 한 가지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삼성화재 보험료가 그동안 좀 더 비쌌기 때문에 네네. 좀 낮춘다고 한 2.3% 정도 이제 낮춘다고 해가지고 이제 과연 이제 그거에 따른 사람들의 이제 소비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좀 더 한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우려로 인해서 빠진 부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지금은 반등 여기서 이제 좀 더 이 정도에서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좀 볼 수 있는지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더라고요, 그간. 네, 어느 정도 삼성화재는 이제 거의 30만 원에서 지금 27만 2천 원까지 한 10% 가까이 네네.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은 이제 가격에는 모든 이제 보험 인하나 뭐 금리 인상에 관한 약간 리스크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반영되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좀 반등이 나올 경우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한번 삼성화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한진해운 소식인데 지금 한진해운 주가가 337원입니다. 오늘만 35원 떨어졌고요. 9.41%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지금 오늘의 저가에 근접한 수준인데 또 52주 신저가를 경신을 했네요. 네, 저번 주에만 해도 한 500원대였던 것 같은데, 저번 주인가 그때 예. 방송할 때도 한 500원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벌써 이제 300원대에서도 이제 300원도 머지않아 깨질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얼마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여의도 이제 한진해운 본사에서 열렸던 그 관계인 설명에서 3일 회계법인이 한진해운의 청산 가치를 1.8조 그리고 계속 기업의 가치를 한 9천억으로 환출하면서 이제 청산 쪽에 대한 리스크가 좀 더 커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하락이 좀 더 격화된 것 같은데요. 예.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가격이 330원 너무 싸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걸 매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는 가격대인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앞으로의 그 성장 가치나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그래도 이제 아주 싼 건 아니거든요. 네. 아직은 한 82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이게 만약 청산된다면 이마저 더 없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단순히 이제 주가의 표면적인 가격이 싸다고 해서 매수할 건 아니고요. 이게 진짜 청산이 될 건지 그런 걸 확인해 보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살아난다고 해도 중요한 노선 같은 거나 이러한 것들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자산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딱히 남아있는 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지금으로서는 이 주가라고 해서 그냥 달려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청산을 할 것이냐, 계속 할 것이냐, 이 여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회생 방안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를 한번 지켜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진해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300원 그러면 주가가 싸 보일 수 있는데 우리가 300원에 한 주를 사는 게 아니고 300원씩 뭐 10주, 100주, 1000주 이렇게 사기 때문에 싸다고 그냥 무턱대고 달려들 건 아니다. 앞으로 기업이 계속 갈 것인가, 청산을 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전망성까지도 함께 주가를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진해운 이야기 나눠봤고요. 대하TI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주가 들어온 곳들도 많고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눠봤지만 수주가 또 이제 해제된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계약 해지도 많고. 여기는 105억 원 규모의 지금 선로공사가 계약이 돼 있네요. 네, 대하TI가 이번에 저번 주 장 종료 후에 GS건설과 105억 규모 정도의 철도 종합 시험선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네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2.75% 수준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대하TI는 이제 철도 신호 쪽 관련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GS건설과 105억 정도의 규모고 이게 사실 12.75%면 꽤 큰 규모이거든요. 네. 물론 기간을 봤을 때는 아주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시험선로 건설공사 계약이어가지고 그 외 추가 이제 계약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가지고 주가는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더 이야기하실 게 있나요, 혹시? 대하TI? 그거 외에도 이제, 따로 이제 수주 및 이제 공급 계약 체결한 종목, 기업들이 있는데요. 선도전기는 한 237억 원 규모의 제품 공급 계약 소식으로 이제 오전에 상승하였고요. 네.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과 이제 237억 규모의 이제 신고리 5565기 이제 고압 차단 기반 공급 계약을 맺었었습니다. 네네. 그럼 뭐 지난해 매출의 25.2%인데 계약 기간이 이제 2022년인 거라는 걸 좀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바로 매출에 크게 이제 업사이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좀 근데 좀 이제 볼만했던 거는 이제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저번에 이제 추천해드렸던 네네. 두산중공업인데요.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인도에서 수주권이 하나 있을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게 오늘 나왔습니다. 네. 인도 현지 법인인 DPSI가 인도 이제 오브라시와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의 EPC 패키지 턴키 공사와 관련해서 이제 수주 통보서를 접수했다고 금액 공시했습니다.
발주 예상 금액은 각각 이제 1.37조와 1.39조에서 거의 2.8조 이제 원인데요. 총액으로 했을 때. 네. 이로써 이제 두산중공업은 올해 총 수주 9조 원의 수주 누적액으로 이제 예. 9조 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에 이제 추천드렸던 사유가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어서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뉴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1차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가지고, 두산중공업은 여기서 우선은 전에 추천드렸던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1차적으로 절반 이상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6,000원대 두산중공업 얘기가 나와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26,000원 정도 때 분명히 추천해 주신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고 절반은 가져가라,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우선은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1차적으로는 좀 이제 절반 정도 매도하신 다음에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나머지 추후에는 이제 업사이드가 한 29,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는 뉴스에 매도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 한 10% 정도가 지금 추천해 주신 뒤에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반 정도는 지금 이제 뉴스가 나왔으니 매도해도 괜찮겠다, 이익 실현 관점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수주가 있었던 종목들 쭉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반대네요. 공급이 계약 해지가 네.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아까는 이제 계약을 함으로써 이제 좀 주가가 나겠죠. 올랐던 그런 기업들을 말씀드렸고, 이번 약간 계약 해지 건입니다. 네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241억 원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그 계약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빠질 것도 없는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장비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조정을 보이면서, 가격 조정 보이면서 같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은 2008년에 계약한 241억 원 규모의 LCD 제작용 공급 계약이 해지되었던 것입니다. 회사 측은 장기간 지연에 따른 진행 실적이 없어서 계약 해지를 하였고, 이로 인해 손실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수주 잔고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수주 잔고에도 이제 영향은 없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는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장비주주들이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어가지고 그냥 그때 같이 조정을 받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은 241억 원 규모는 큰 것 같지만 그 정도까지 흔들릴 만한 이슈는 아닌데, 오늘 장 자체가 코스닥의 수급도 좀 부재가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하락폭이 좀 있다라고 했는데 4.23%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 우드랩인데 이 종목 신규 상장 종목 아닙니까? 엄청 잘 갔던 종목? 네, 저번에 이제 방송할 때 이제 신규 상장주로 해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 색조화장 쪽 진출한다는 소식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하나금융투자의 레포시 나왔는데,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내년에 이제 색조화장품에 진출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모발과 바디케어, 제약, 향수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이 이제 내년에는 올해보다 22% 늘어난 901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26% 증가하는 88억 정도를 할 거라고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 지금 현재 시총대가 이제 2,600억 원인 걸 이제 고려했을 때, 내년에 영업이익이 88억이 나온다고 해도 이제 주가 수익 비율 영업이익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30배여가지고 좀 비싼 편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이 중장기적인 플랜이 좀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받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좀 아직은 좀 실적이 되게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다른 이제 화장품주들에 비교했을 때도 좀 싼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로드맵들은 하나만 좀 깨져가지고 실적이 안 날 경우에 좀 크게 폭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났으면 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잉글 우드랩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시총에 비해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아직까지 낮고 퍼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접근 관점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다음은 파미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해지네요, 여기도. 근데 올라요? 네, 파미셀은 이번에 이제 계약 해지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이제 전년 대비 최근 매출액으로 봤을 때는 작은 규모도 아닙니다. 40억 규모의 이제 화장품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이었는데요. 상하이 리가 무역유한공사와 체결한 40억 규모의 화장품 공급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제 좀 약간 파미셀 매출액 규모에 대비해서는 좀 큰 금액인데요. 네. 이거보다 더 좋은 호재 뉴스가 있어가지고 이보다 좀 더 이제 상쇄시키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네. 오히려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지금, 파미셀이 원재료를 공급하는 스핀라자 신약이 이제 미국 FDA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신약은 미국의 이제 시장 조사업체인 RBC 캐피탈에 따르면은
연간 예상 매출액이 한 20억 달러, 우리나라도 한 2조 한 2천억 정도 되는 돈이죠. 2조 4천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신약에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약간 이러한 기사가 같이 나오면서 그러한 공급 계약 해지를 이제 상쇄시키고 이제 좀 많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파미셀이 지금 만들고 있는 뉴클리오시드라는 이제 화학 제품이 있는데 네. 이 지금 이런 의약 원재료에도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약간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파미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화장품이라기보다는 화장품이 그렇게 매출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이렇게 잘 팔리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줄기세포의 이제 의약품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지금 화학 제품들 고순도 화학 제품들의 이제 이게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 아이템들인데 네. 이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좀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좀 더 주목을 받으면서 계약 해지를 이제 뛰어넘는 이제 호재로 받아들여서 상승하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에 호재하고 악재하고 싸운 건데 호재가 KO승을 했네요. 네, 훨씬 더 이제 좀 큰 이슈니까요. 네. 다음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 해지 소식인데 여긴 약세네요. 옴니 시스템인데 71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옴니 시스템이 71억 규모의 공급 계약 해지 소식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양방향, 전량 양계 수출 계약 해지라고 이제 23일날 공시했는데요. 네. 이제 계약 상대방은 아랍의 엔지니어 스포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이 규모가 이제 매출액의 한 14%? 최근 매출액의 14% 정도 되어가지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그게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간과 이제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는 한 번에 이제 이게 다 충격이 와닿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수준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주가는 그래도 좀 아까는 좀 더 많이 빠졌던 걸로 이제 한 거의 5%까지 빠졌었는데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뉴스를 좀 이제 완화시키는 분위기입니다. 옴니 시스템. 사실 뉴스가 완화시키더라도 어떤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네.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거보다는 더 큰 게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71억이 그리고 엄청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덜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옴니 시스템 계약 해지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은 나노 종목입니다. 석탄 발전 오염물질을 감축한다, 11조 원을 투입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오늘 주가가 왔다 갔다 하네요, 이 종목은.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전부터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이긴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미세먼지나 황산화물 그리고 질소산화물 등 이제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지난해 대비 50% 감축하기 위해서 11조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에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는 이제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지금 좀 많이 반납한 모습인데요. 정부가 이제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11조 6천억을 투입하는데 노후 석탄 설비 10개를 없애고 기존 이제 석탄 발전 및 현재 이제 건설 중인 것들은 친환경 설비로 탈바꿈을 한다는 거에서 네. 이제 나노가 이제 친환경 설비로 탈바꿈하는데 좀 이제 그 전에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노가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이제 디젤 엔진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제어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에 따른 약간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아직 이거와 관련된 수주나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아무래도 나노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오른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아직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을 순간적으로 이제 단계에 이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이러한 이제 호재들이 나노의 실적과 어떻게 이제 좀 수주와 그리고 관련이 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실적과 연계가 돼야지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CS입니다. 관리 종목에서 이제 탈피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공시가 나오면서 장중에 잘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또 하락을 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약세이고 그동안 네. 좀 CS가 올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또 단기로는 아니겠지만 이제 보시면은 4월 달에 1,485원에서 이제 오늘 고점으로 보면 한 2,800원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실적이 실질적으로 3분기에 좀 많이 이제 적자폭을 줄이긴 했지만 아직은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그 3자 배정 방식으로 최대 주주인 트러스트 IB 1호가 20억 정도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제 자본을 확충한 점이랑 네. 그리고 이제 3분기에 이제 적자폭이 좀 준 것과 관련해가지고 3월 달에 되면 이제 사업 감사 보고서 나오고 관리 종목에 탈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그러한 기대감만으로 좀 오르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한 400억이 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좀 이제 흑자를 전환하면서 턴어라운드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지
좀 이제 주가의 방향이 좀 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아직은 계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이고, 이렇게 유상증자 받은 자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주가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로코조이라는 종목 이야기인데, 로코조이 같은 경우는 사명을 바꾸네요. 사명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인수에 따라서 이제 좀 많이 보통 이제 사명을 바꾸는데요. 사실 로코조이 그 전에 이름도 이제 다른 이었습니다.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원래 이름 이제 중국 업체에서 이제 돈이 들어와가 최대주가 바뀌면서 로코조이로 바뀌었던 건데요. 이번에 이제 로코조이가 또다시 이제 에이프로젠 쪽으로 이제 지분이 넘어가면서 사명을 에이프로젠 헬스케어 앤 게임즈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22일 날 밝혔습니다. 그 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수급적으로라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명이 변경한다고 해서 이제 뭐 기업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제 정체성만 보여줄 뿐이지. 근데 봤을 때 이제 종목 매매 면에서 봤을 때는 기타 법인이 계속해서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걸 보고 있고요. 특히 좀 많이 빠졌던 금요일날 보면 이제 53만 주가량 이제 기타 법인에서 나왔고, 그리고 오늘도 벌써 한 10만 주가량 기타 법인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약간 수급적인 이유로 지금 빠지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명 변경이랑은 크게 상관없이 약간 이런 수급적인 이유로 빠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로코조이 사명 변경은 어떻게 보면 이유일 수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현대시멘트 이야기인데 오늘 상한가에 근접하게 진입을 했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많이 빠졌네요. 뭐 많이 빠진 게 11%긴 한데. 네, 지금 현대시멘트가 이제 23일 날 최근 예비 입찰 참여자 중 이제 7곳의 예비 적격 후보를 확정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매각 매물로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흥행이 좀 잘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주가는 더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비 적격 후보로는 이제 쌍용 양해와 한라시멘트, IMM 프라이빗 에쿼티, 유암코, LK투자, 파트너스 컨소시엄, 그리고 이제 범현대 회사인 현대성우홀딩스 등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인수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 주고 비싸게 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가치가 이제 재조명되면서 주가가 오른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상태가 좋지 않지만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대주주가 와가지고 다시 자본을 넣고 이제 구조조정할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기업이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이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세게, 그러니까 상승세가 좀 더 세게 붙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대시멘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배당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 같은 흥국 F&B가 현금 배당 소식을 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업들이 그 현금 배당을 한다라고 밝힌 종목들이 굉장히 역대 몇 번째 안에 든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강세를 또 보이고 있어요. 흥국 F&B도. 네, 근데 사실 이제 배당 금액을 보면 100원인데, 주당 100원인데, 이게 13,000원 100원이면은 사실 1%도 안 되는 금액인데요. 0.7%? 한 8% 정도 되는 금액인데, 사실 그 정도 배당을 보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배당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이유는 이제 올해까지 2015년, 16년 해가지고 이제 올해까지 배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법인세 혜택이 있어가지고 약간 제도적으로 약간 이렇게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한국 F&B 같은 경우에는 좀 그동안 많이 빠졌었고 그냥 이렇게 조그만 호재에도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반응을 할 정도로 이제 과매도 구간이었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내일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배당주들을 매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배당에 관심을 갖는 것 같긴 한데, 사실 흥국 F&B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 자체가 그렇게 좀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 보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한 2%에서 3% 정도는 최근 봤을 때는 좀 움직일 수 있는 거여가지고, 당분간은 좀 이제 이 바닥권에서 좀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차라리 매수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주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배당주를 이번 주에 좀 관심을 갖자라고 조금 전에 일부에서도 전문가분들이나 연구원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성보화학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최근 상승률을 보였던 이유가 이제 배당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세제 혜택 측면에서도 기업들이 배당을 좀 많이 줘야 할 이유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크게 이제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배당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관심 없던 투자자들도 이제 좀 배당을 많이 주는 거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배당주를 살려고 했으면 미리 샀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만약에 배당만 보고 들어온 종목인데, 이제 배당락 기간에 그럼 이제 무조건 다 때리면은 그만큼 또 이제 그거 이상으로 더 빠질 수가 있고, 주가 들고 있는 것만으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이왕이면 좀 이제 앞으로 성장하면서 좀 배당까지 주는 기업으로 찾아가지고 이제 배당락에 이제 안 흔들리고 가져갈 수 있는 기업, 그러면서 이제 배당까지 찾을 수 있는 기업을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앞으로 향후 전망도 좋고 배당도 잘 주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혹시 하나 찾아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포스코 강판 같은 거는 이제 이익이 계속 잘 나오고,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피 이제 배당도 좀 많이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주는 거에 배당 성향을 봤을 때 올해는 좀 한 4~5% 이상 줄 것 같고, 이건 제 예측입니다. 네. 네. 배당 많이 줄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철강 쪽이 이제 아무래도 가격 마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향후에도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포스코 강판이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좋아 보일 것 같고, 네네. 창해 터널도 지금 작년에 배당을 줬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이제 배당 여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이런 것도 작년으로 왔을 때 배당을 주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이제 음식료 역전을 좀 꾸준하면서 이제 화장품 쪽으로도 진출하는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모레까지 사야 되는 거죠? 배당 네, 마진을. 내일 모레까지. 내일 모레까지. 요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 종목들 쭉 살펴봤고요. 그중에서 좀 더 특별한 움직임을 보인 종목들, 별별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별별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이 네. 잠시만요. 네. 종근당 바이오인데요. 네. 네. 아까 이제 독감 관련주 관련해가지고도 좀 약간 방송하신 것 같은데, A형 네네. 독감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종근당을 봤었는데, 종근당이 이제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이러한 A형 독감 관련해서 주가도 움직이고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자회사인 종근당 바이오 좀 지금 한 번 더 별별 차트, 별별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차트가 조금 더 안정이 되어 있는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측면도 좋고, 그리고 이제 종근당 바이오 약이 많이 나갈 경우에 이게 이제 원료의약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료의약품의 매출도 좋아지기 때문에 좀 이제 한번 관련주로 한번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지금 차트상 좀 좋은 자리여가지고 별점 4개 드렸고, 수급적으로는 아직 그래 좋지가 않아가지고 별점 2개, 그리고 이제 지금 화두인 이제 독감과 좀 관련이 있어서 네, 재료로는 별 3개 드렸습니다. 네, 종근당 바이오 차트의 별 4, 수급의 별 2, 재료의 별 3개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별별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인텔리안테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약간 주가가 좋아가지고 한번 신규 상장주 중에서 공모가를 하여 있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차트는 지금 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양이어서 그렇게 좋진 않지만 별 3개를 드렸고요. 수급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별 2개 드렸고, 재료로는 별 2개를 드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안테나를 이제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 생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해상용 위성통신에서는 이제 좀 강점을 보이고 있고, 올해 영업이익 기준 한 100개 정도, 한 100개 가까이 정도 지금 예상되고, 그리고 내년에 한 140개 정도 지금 보는 분석이 있는데요. 지금 시총이 한 1060억 정도여가지고, 아직은 이렇게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 보고 있고요. 업사이드 한 40~50% 정도 있어가지고, 또한 그리고 업종 자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이야기 나눠봤고요. 차트의 별 3, 수급, 재료의 별 2개씩 받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함께 했고요. 세 번째 별별 종목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인베니아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주 중에서 한번 볼만하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차트는 좀 다른 거에 비해 더 올라왔으면서 지금 최근에 상승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별 3개 드렸고요. 수급으로는 지금 이제, 대주주 일가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수급으로적으로는 별 4개를 드렸습니다. 기간이랑 외인에 상관없이 이제 좀 아무래도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사기 때문에 별 4개 드렸고요.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디스플레이 쪽이 아직은 좀 핫하기 때문에 별 3개를 드렸습니다. 네, 인베니아 차트 재료에는 별 3개씩, 수급에는 별 4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별별 종목도 3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3시 24분 24초 지나고 있고요. 오늘장 이제 마감지수 미리 예측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체결지수 바로 확인합니다.
자,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달라진 모습 없죠? 2039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16%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강보합권에서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일중 흐름들 한번 그래프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들 요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움직임이 크게 없었습니다. 오늘의 시초가는 2038포인트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고가는 9시가 조금 넘어서 2039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고 정오 무렵에 2034포인트까지 흐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꾸준히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면서 강보합권까지는 올라가 주고요. 2시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2038, 2039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수급 주체들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개인이 735억 원 정도 오늘 시장에서, 거래소 시장에서 내다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조금 줄었네요. 248억 원 매도합니다. 전 시간대보다는 외국인의 매도가 좀 잦아든 모습이고요. 대신 기관이 좀 오늘 많이 사줍니다. 1062억 원 거래소에서 오늘 기관이 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연기금과 금융투자 쪽에서 강하게 들어옵니다. 금융투자에서 1057억 원 순매수하고요. 연기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하게 들어와서 현재 이 시각에는 1103억 원 순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연기금이 오늘 정말 강하게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80만 원 회복을 하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8,000원 1.01%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550원 정도 조정 국면이 나왔습니다. 45,750원 정도고요. 현대차는 134,500원, 500원 소폭 반등한 모습입니다. 한국전력 역시 46,400원, 0.98% 상승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140만 5천 원 정도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1위부터 5위까지는 빨간불 많이 보였고요. 6위부터 10위는 어떨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반대죠. 모두 파란불입니다. 현대모비스는 2,500원 하락, 그리고 네이버는 3,000원이 하락을 하면서 76만 5천 원까지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삼성물산 계속해서 약세 보입니다. 12만 6,500원까지 지금 빠지면서 1.56% 오늘만 빠졌네요. 포스코 하락이 좀 큽니다. 25만 5,500원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엔 중국의 철광석 가격 하락에 따라서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철광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거의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은 11만 4,500원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조금 하락폭이 큽니다. 0.83%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요. 614.59포인트까지 지금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로는 5.16포인트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 어땠는지 그래프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코스닥 지수 보이실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 출발은 했어요. 오늘 621포인트에서 출발을 했고 시가가 고가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정오까지는 그럭저럭 버텼는데 정오 이후에 좀 빠르게 흘러내리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마도 종가가 저가로 잡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거래소에 비해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굉장히 약세를 많이 보이는 날이었는데요. 조정도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좀 급하게 올라와준 모습이 조정장에서 또 약세장으로 많이 돌아선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개인만이 삽니다. 개인이 438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지만 좀 역부족인 모습이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합니다.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197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76억 원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연기금이 이제 장 막판에 구원투수로 좀 나서곤 있지만 매수 주체로서는 크진 않습니다. 장 초반까지 매도를 하고 있다가 오후 2시 이후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연기금은 11억 원 순매수하고요. 금융투자도 소폭이지만 11억 원 순매수합니다. 하지만 투신에서 71억 원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이 보시죠. 전반적으로 빨간불은 보입니다. 셀트리온이 1.92% 상승하고 있고요. 그간에 좀 많이 빠졌었죠. 카카오도 오늘 강보합권이고요. CJENM도 200원 정도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총 3위까지 넘보고 있던 SK머티리얼즈 오늘 조정폭이 큽니다. 9,800원 정도 조정받으면서 5.24% 조정을 받았는데 그동안의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 신고가 경신도 했고요. 최근에 꾸준한 상승, 실적의 기대에 따른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메디톡스 오늘 강보합권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이 좀 이제 시총에서 6위까지 다시 밀린 모습입니다. 75,000원대 터치한 뒤로 꾸준히 좀 밀리고 있는 로엔입니다. 71,100원 마감 예상이 되고요. 코미팜 오늘 32,400원 마감입니다. 바이로메드 역시 700원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GS홈 쇼핑 1,400원 하락한 111,900원 하락 예상되고요. SFA도 800원 하락 마감입니다. (12월 26일) 월요일 클로징 벨이 울렸고요. 오늘 장도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좀 답답한 장이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고, 보는 저희도 참 답답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잔잔한 장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업종별로 좀 많이 희비가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아까 이제 SK 머티리얼즈처럼 그동안 좀 많이 이제 신고가를 내고 좀 좋았던 장비주들이 좀 약세를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IT 관련주들이 좀 많이 약세를 보였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의 이동이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이제 수급적으로는 좀 조치가 계속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코스닥은 좀 이제 말이 끝나봐야지 좀 이제 새로운 수급이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좀 이제 배당주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좀 이제 잘 버티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지수는 좀 많이 움직이는 장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따라 좀 기출을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오늘 179만 8천원, 180만 원에서 2천원 모자란 179만 8천원으로 0.9%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삼성전자가 잘 버텨주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00원대를 결국에는 깨지는 못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진 못했는데 1,201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자세한 그 외환시장 마감 상황, 해외 선물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샘플러스의 김세웅 멘토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시장 마감 어땠는지 동향 살펴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201원에 거래가 돼서 0.1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 1,201원에 시작을 했으니 이제 거의 그 장 초반과 거의 같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요. 장중에는 1,200원이 깨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장 막판에 오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올리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에 이제 그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보면 달러 인덱스는 103.002포인트를 기록을 해서 0.09%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정 구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단기간 급등에 대한 그 부담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말 수입 내고에 대한 물량이 있게 되면서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이제는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1,200원대를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은 깨고 내려가느냐 이렇게 봤을 때 본다면 제 생각에는 1,200원대 정도는 안착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 더 올라가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1,200원대에서 아마 그 연초까지 1월 초반까지는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된다면 굳이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그 따라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도 향후에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어떤 정책을 쓸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나오고 나서 만약에 1,200원대가 깨진다면 그때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볼 그게 이제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오늘은 유로화에 대해서 이제 볼 예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해외 선물 시장이 그 휴장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유로화 선물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0.11% 정도 상승을 해서 1.049110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에 유로화 강세 같은 경우는 20일 채권 매입이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됐기 때문에 유로화가 상승했던 모습인데요. 22일부터 저번 주죠. 그리고 2017년 1월 1일까지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채권 매입이 없고요. 그렇게 되면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유로화가 반등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그와 연관돼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도 유로화를 상승시키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인터뷰가 있는데요.
이엔스 바이트만 그 독일 연방은행 총재가 그 독일 경제 주간지 인터뷰에서 ECB가 금리 인상을 너무 두려워한다. 그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ECB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는데요. 그 과거부터 보게 된다면 바이트만 총재 같은 경우는 ECB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금리를 올리기 적절한 시기에 유럽 주요국들이 부적절한 재정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지금 현재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은 크게 오르지 않는데 향후에 갑자기 2년간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급등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바이트만 총재 같은 거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달 같은 경우 ECB가 둔화되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0%로 유지하고 20개월 동안 1조 유로 정도를 채권을 사게 되면서 시장에 왜냐면 유동성을 공급했던 측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훈풍을 불어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은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ECB 같은 경우는 2019년 유로존 물가 상승률을 1.7% 정도 머물 것이고 목표치는 2%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이트만 총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본다면 향후 2년간의 유로존의 물가는 급등할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지금 현재 테이퍼링을 하고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유로존도 유화 맥락을 같이 한다면 아마도 미국같이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미국 같은 경제 시나리오가 흘러간다면 아마도 유로존도 1, 2년 내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유럽도 1, 2년 내에 인플레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지금 조정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해외 선물 시장은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저희는 접근을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해외 선물 시장이 휴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간단히 그동안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거래일에 이제 0.13% 정도 상승해서 53.02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유가 상승 요인으로 보게 된다면 리비아의 산유량 확대 전망에도 불구하고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상승했던 이유는 오펙의 대처 및 감산 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가 결과적으로 실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걸 지켜보자라는 투자자들의 의견이 많았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WTI 같은 경우도 0.13%, 브렌트유 같은 경우 0.2%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수준은 지켜보자라는 주의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간 원유 시추 공수 같은 경우는 13개가 증가해서 523개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8주 연속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1년 내 최고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523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2014년도에서는 2,000개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가가 지금 현재보다도 한 30-40% 높은 상태였죠. 그렇지만 이게 절대적인 숫자로 보게 된다면 523개로 지금의 공급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생산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많이 향상이 됐다. 실력이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유가가 최근에 상승했던 기본적인 이유,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면 2008년 이후에 8년 만에 원유 감축에 합의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나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 정도 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에 대한 합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면 세계은행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내년도의 유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전망치를 53달러에서 55달러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어떤 보고서에서는 60달러 정도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50달러를 깨고 내려갈지는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55달러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만약에 53달러에서 조정이 와서 51달러나 52달러까지 간다면 그때는 꾸준히 매수 포지션을 늘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볼 게 엔화 인덱스인데요. 엔화 인덱스 3월물 종가 같은 경우는 0.33% 정도 상승해서
8,563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그 BOJ가 흔히 말하는 북을 발표했는데요. 11월 금리 정책 회의 결과 의사록에 보면 정책위원들은 금리 목표를 새로운 정책 틀 안에서 중앙은행이 얼마나 국채 매입을 중점에 둘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채 매입에서 금리 목표대로 본격 변경을 한 게 9월 달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론 을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BOJ는 연간 80조 원 정도 되는 국채를 이제 지속적으로 매입을 결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과 더불어 이제 장기채 금리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되면서 10년물 금리를 0% 부근으로 유지하는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또 같이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 현재 일본 경제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아마도 이렇게 정책 흔히 말하는 목표 금리 정책 그리고 또한 완화 정책을 같이 써야지만 이 경제를 어느 정도 살릴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본 경제도 지금 현재 녹록치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유로화는 지금 현재 잠깐의 반등은 있지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반등하고 있다. 그리고 가이트만 총재 같은 것도 말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있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유로화의 반등은 잠깐의 반등이기 때문에 매수 포지션을 따라가기에는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요. 유가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데요. 유가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내년에는 그려질 것이다. 이 상태에서 아람코의 상장까지 2018년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도 유가는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물론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정을 받더라도 그건 매수 포지션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 반등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속적이지는 힘들 거다. 결과적으로 이런 통화를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변수는 달러 인덱스다. 달러 인덱스의 어떤 강세가 되거나 약세가 되나 이런 변수에 따라서 다른 통화들은 약세가 되든 강세가 되든 바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유로화는 잠깐 반등, 유가는 우상향이지만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엔화는 반등 국면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세용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일정 짚어드립니다. 현지 시각으로 27일 러시아, 터키, 이란이 모스크바에서 회동을 갖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5년간 이어진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터키 외무장관은 시리아 전역 휴전을 위해 노력하고 또 정치적인 해결 논의를 착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은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입니다. 또 현지 시각으로 28일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미국의 11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를 발표합니다. 29일은 2016년 국내 증시 폐장일입니다. 다음 날인 30일에는 국내 시장은 휴장입니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법인이 29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기 자본 6조 7천억 원 규모의 국내 1위 증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는 30일은 북한 김정은의 최고사령관 취임 5주년입니다. 이날을 전후로 6차 핵실험 등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한국은행은 12월과 연간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합니다. 자, 이번 한 주 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금요일은 증시가 휴장이다라는 부분을 미리미리 좀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내일장 전략 어떻게 저희가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좀 바라보는 장인데요. 네. 그래도 이제 업종의 순환 매우 좀 일어날 수, 지금 포스코나 이제 현대차나 이런 것들이 움직임을 보면 좀 바뀔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환율이 강세로 이제 간다고 치면은 현대차 같은 업종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업종의 순환이 한 번 정도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개인주주들이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과세 요건이 끝나는 28일 이후에 이제 좀, 많이 떨어진 종목을 매수해보는 거 좀 괜찮은데 수급적으로 많이 떨어진 종목 같은 걸 잡을 그런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매력적인 배당주가 있다면 그걸 한번 잡아보는 거,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이런 그러니까 전반적인 연기금의 벤치마크가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지금 이제 증시에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가 조금 더 이제 좋을 거라는 이제 분석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씩 이제 수급적으로 밀릴 때 잡아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한 주는 좀 쉬어가는 장세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이 부분만큼은 좀 포인트로 가져가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현금 보유를 좀 늘리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저는 이제 작년에도 약간 경험적으로 29일 이제 그 마지막 그 폐장 전날, 네네. 휴장 전날 좀 이제 주가들이 이제 특히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때 그런 걸 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러한 주식들을 이제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팔았다가 이제 다시 사는 이런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좀 주가들이 좀 탄력성이 좋아지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이제 현금을 좀 가지고 있다가 노리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폐장일에 당일에 한번 목요일날 노려보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도 저희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 관심 종목 하나 지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저희가 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인베니아를 우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이제 이 종목은 디스플레이 장비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과 달리 좀 이제 오늘 올랐고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장비주에 비해 더 많이 못 올랐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주주 일가들이 좀 매수하는 것도 약간 좀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볼 수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가 제일 잘하니까요.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내년에 이제 한 영업이익 한 225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네. 지금 시총이 한 1200억대 정도여가지고 그래도 이제 한 포워드로 한 10배 정도 준다고 치면은 아직 상승 여력이 꽤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고 뭐 차트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그래서 아까는 사실 좀 이제 빠졌을 때여가지고 이제 매입가를 5,300원으로 잡았었는데 그냥 이제 5,300원 50원 정도 그냥 300원에서 뭐 한 400원 사이에서 매수하신 다음에 네. 손절가는 한 4,900원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한 6,500원 정도 해서 가지고 와 보시는 건 그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베니아 5,300원에서 5,400원 사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좀 조정이 나온 뒤에 매수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마 이제 한 5,400원이나 뭐 350원까지는 좀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지금 최근에 보면 좀 밑골이나 윗골을 많이 다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이제 변동폭이 커가지고 적극적으로 위로 잡기보다는 이제 좀 대놓고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인베니아 매수가는 5,300원에서 5,350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자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 4,900원 짚어주셨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까지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의 임진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추워진다고 하고요. 중부지방은 눈 소식들도 있는 만큼 각별히 운전에 주의하시면서 한파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